안녕하세요. 운용사 1과목 금융상품과 부동산 관련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기라고 합니다. 자, 먼저 1회차 실전 모의고사 금융상품 문제는 8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다음 중 은행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MMDA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 우리가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예치 금액별로 차등 금리를 지급한다. 보통 저희가 상식적인 정기예금, 예를 들면 정기예금 상품은 기간별로 이자를 더 가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MMDA는 좀 특이하게 예치 금액별로 금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운용사의 MMF나 증권사나 종금사의 CMA 얘네들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MMDA는 예치 금액별로 차등금리를 지급하는 특성이 있다. 두 번째, 예금계약의 성격은 소비 임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임치계약이라는 얘기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맡긴다는 거. 맡은 사람은 잘 맡았다가 기간 종료 시 다시 되돌려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소비라는 말이 붙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돈 100만 원을 맡겼는데 맡은 사람, 은행은 그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100만 원을 잘 소비하고 자기 목적으로 소비한 이후에 만기에는 다른 돈으로 등가 혹은 그 이상으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재형저축은 일정 급여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서민 재산 형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두 번째는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번의 지문은 근로소득자만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틀린 지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생계형 비과세 저축의 예금자 보호 여부는 가입 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 장애인이나 연장자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일정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어떤 상품에 대한 성격이 아니라 상품에 내가 어떤 부여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품이 예보와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얘도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상품 자체가 예금자 보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되지 않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CD 양도성 예금 증서의 경우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고 최단 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단 만기만 30일 이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두 번째, 표지어음은 원어음이 최장 만기일 범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다. 표지어음이라는 것은 은행이 어떤 기초자산이 되는 원어음, 할인해서 갖고 있는 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그 기초자산 안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발행하는 표지어음의 성격은 원어음이 만기 이내에서 얘를 분할하거나 모으거나 하더라도 이 만기를 넘어설 수는 없게 되겠죠. 자, 맞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청약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 즉시 청약 자격이 발생한다. 어떻게 보면 아닐 것 같은데 1년 이런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은 만약에 면적을 증액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난 이후에 청약 자격이 발생을 하고요. 면적을 증액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청약 저축이나 부금 전환했을 때 바로 청약 자격이 발생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주택연금, 우리가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여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 역모기지론은 저희가 모기지와 반대로 어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만기에 즉 사망하는 시점에 그 은행이 그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처분한 주택의 자금을 비교를 해봐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만약에 만기에 은행이 주택을 처분했을 때 내가 지급한 연금보다 많다, 즉 돈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차액을 반환해 주고요. 반대의 경우 또 반대로 만약에 돈이 모자르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산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남았다고 한다면 돌려주고 모자란다고 한다면 돌려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두 사망하여 주택을 처분하여서 정산을 할 때
대출 상환 후 자녀분이 남더라도 돈이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상속인, 우리 고객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자, 10번, 다음 생명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장기보험 차익의 이자 소득세 면제는, 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많게 되면 그 차익을 이자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혹은 중도해질까지 7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게 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거에 7년이었고요. 현재는 10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규정 모른다고 한다면 10년이 넘어야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보험료. 정확하게 말하면 보장성 보험료의 소득공제 혜택은 100만 원 한도로, 개인당 100만 원 한도로 연간 납입금액 전액이다. 세 번째, 예금자 보호가 되는 보험 계약은 개인 보험 계약 모두 포함되고요. 법인 보험 계약 중에 퇴직보험이라는 것은 성격을 보면은 법인이 가입하지만 나중에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개인이에요. 따라서 얘는 개인 보험이랑 성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법인 보험 계약 중 퇴직보험 이 두 가지가 예금자 보호가 되는 보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예금자 보험은 현재 원리금 합쳐갖고 5천만 원까지죠. 그렇죠? 11번, 다음 중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펀드가 지수를 추종하게끔 만들었는데 추가적으로 증권시장에다 상장을 한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주가지수 등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200이라든가 수익률 변동에 연동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설립 또는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ETF는 30일 이내에 맞는 규정이고요. 상장을 해야 되고요. 일반 환매 금지형으로 설립된 펀드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상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 규제의 특례. 3번과 4번은 ETF 같은 경우는 상장지수 펀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례, 좀 운영을 완화시켜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마켓 쉐어에 따라 가지고 펀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펀드보다는 좀 여유롭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읽어보시면은요, 운영 규제의 특례로서 동일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 수량 기준으로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원래는 10%까지인데 ETF는 20%까지. 4번 질문, 운영 규제에 대한 특례로서 마찬가지로 동일 종목이 증권의 자산 총액이 펀드 자산 총액의 20%까지 투자 가능하다. 원래가 20%까지고요. ETF는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ETF는 어떤 상장 지수, 어떤 마켓을 그대로 이제 복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보다는 조금 더 운영이 여유롭게 열려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펀드의 판매 시 기준가격 적용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저희가 교재가 개정이 되면서 이 기준가격 적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계륵 같은 부분,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학습을 하시기엔 좀 양이 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12번에 보시면은 환매가 아니라 판매 시 기준가격 적용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고요. 판매는 좀 간단합니다. 판매는 두 가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드의 판매, 환매 모두 다 미래가격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즉 우리가 장중에 거래, 환매나 판매를 요청을 하면은 얼마에 거래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가격이라는 건 초마다 분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래 요청을 하면은 그날의 종가를 저녁에 잡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기준가를 계산해서 적용을 하죠. 그때 적용하는 가격, 요 기준가격은 당연히 오늘이 아닌 종가가 나와야 되니까 다음날 나오는 미래가격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요 레이트 트레이딩이라는 걸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늦은 거래고요. 늦은 거래의 기준이 뭐냐? 3시 기준이 하나 있고 오후 5시 기준이 하나 있고 3시 기준은 펀드에 주식이 50% 이상 편입되어 있는 펀드, 주식형 펀드. 5시는 나머지 다. 예를 들면 주식이 50% 미만 들어있는 거,
혹은 채권형이라고 하는 거, 혹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나머지 다죠. 이런 것들은 5시를 기준으로 얘보다 빨리 거래 요청을 하면은 레이트 트레이딩이 아닌 것이고, 이 이후에 요청을 하면은 금융기간이 끝나면 요청할 수 없겠지만 그 사이에 요청을 하면 레이트 트레이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레이트 트레이딩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그 다음 미래 가격인 T 플러스 1일 기준가를 적용을 하고요. 레이트 트레이딩이다. 50% 이상 편입된 주식이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 4시나 5시에 요청을 했다. 혹은 채권형이나 MMF 같은 경우에 6시나 6시 반에 요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다음날 요청한 거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 기준가인 T 플러스 2일 기준가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만 2개만으로 판매 시 기준가격 적용은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주식이 1번 지문, 주식이 50% 이상 펀드의 경우 이거네요. 그쵸, 이거. 레이트 트레이딩을 50% 이상이니까 3시로 잡아야겠죠. 15시, 17시 이전에 매입 청구 시 T 플러스 1일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틀린 지문이죠. 얘는 3시, 15시를 기준으로 레이트 트레이딩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15시 이전에는 T 플러스 1일, 15시가 넘으면은 T 플러스 2일 기준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 12번 문제 해설 부분으로 가보시면은요. 부록 페이지가 50페이지고요. 해설 부분에 보시면 주식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17시 이전 매입 청구 시 T 플러스 2일 기준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 그냥 지워주세요. 좀 애매한 문장입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2번 지문. 주식이 50% 미만인 경우 이거 다 이거네 이제 그쵸? 5시를 기준으로 이후에 매입했다고 한다면 얘는 T 플러스 1일 날 요청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레이트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다음날 기준가인 T 플러스 2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세 번째, 채권형도 마찬가지. 17시 이전에, 5시 이전에 매입 청구한다면은 바로 다음 기준가인 T 플러스 1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맞는 표현. 네 번째, MMF의 경우 17시 이후 매입 청구하는 경우에는 얘는 T 플러스 1일 날 요청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준가는 그 다음날 기준가인 T 플러스 2일 기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판매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기초자산 가격이 큰 폭의 하락이 없으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지만 풋옵션 매도와 유사한 수익 구조를 가지는 ELS는 리버스 컨버터블 ELS 4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낙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낙아웃, 어떤 한계 수익에 도착을 하면은 낙아웃, 그때 수익 구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10%라고 한다면 그때 사라져 버리는 거 낙아웃. 불 스프레드, 불이라는 얘기는 올라갈 때 먹는다는 얘기, 스프레드라는 얘기는 어떤 가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수익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올라갔을 때 먹으니까 얘를 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도 어느 정도밖에 못 먹고 많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밖에 못 손실을 안 보는 이렇게 갇히는 구조, 이런 거 우리 스프레드 구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개 합치면 불 스프레드 구조가 되겠죠. 디지털 ELS, 디지털형. 디지털은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오로와 나띵. 수익률이 암만 많이 올라도 정해진 수익률만큼, 암만 많이 떨어져도 정해진 수익률만큼 딱 2가지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디지털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뭐 1, 2, 3, 4번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막 디지털형이면서 낙아웃이 있고 뭐 불 스프레드면서 리버스 컨버터블이 되고 이런 형태가 있다. 하지만 언론적으로는 우리 그 13번에 읽은 지문의 형태, 이런 것도 리버스 컨버터블을 말한다. 14번 CMO 다계층 증권은 MBS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 중 특히 어떤 위험을 쪼개가지고 클래스, 어떤 계층을 만든 것인가. 얘는 3번에 나와 있는 조기 상한 위험을 쪼개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PAC 계층과 TAC 계층 2개를 좀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얘는 플랜드예요. 플랜드 아모타이제이션. 얘는 그냥 타겟. 이쪽이 좀 센 거예요. 어떤 계획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얘는 우선권을 가지는 거예요. 얘는 우선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획된 조기 상환율보다 실제 조기 상환율이 막 굉장히 떨어졌다. 이때 얘는 우선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먼저 상환을 시켜주고요. 얘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우선권을 발동하지 못한다.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문제. 하지만 얘네들의 나누는 기준은 어떤 조기 상한 위험을 트렌칭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